세다. 줄여드릴게요. 아니 이게 꺼버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제가 얼마 전에 삼성에서도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진 때문에 강의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30만 원 날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사드 때문에 그 사드 해가지고 중국에서 여행사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중국 여행이 안 돼가지고 그때 제 후원자 한 명이 망해버렸어요. 매달 들어오던 돈 250만 원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건 이런 일을 항상 대비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터지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큰 집단에서 대규모 집단에서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은 정말 그 여파가 어린 애기까지 다 미칩니다.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미치게 돼 있어요. 뭐 소매점이니 도매점이니 롯데마트까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롯데마트도 그때 힘들어졌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장소는 정말 처음이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공기 좋고 오늘은 미세먼지도 그렇게 별로 없고 정말 좋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건 충남 예고 이제 교사 강의가 하나 오늘 아침에 취소하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제 미술대학을 갔던 거는 원래는 외교관이 돼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제 서울대에 대한 꿈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학교 한 군데를 자퇴를 하고 공부를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지금 이렇게 학부모님들 지금 오고 계신데, 예. 근데 그 강한, 어떤 고비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비마다, 이렇게 강한 집중력을 보여야 되는 순간도 있고요.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물론 지금까지는 아무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1982년생까지가 세대가 이렇게 나뉘거든요. 저는 X세대인데 82년 이후를 밀레니얼 세대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를 많이 만졌던 세대라고 하거든요. 82년. 그러니까 1982년부터 뭐가 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육법이. 근데 여기 지금 어머니들 중에서 1982년생 이후 안 계시죠? 있나요? 내가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그동안. 엄마 나이가 지금 그 정도 됐나요? 예. 그렇구나.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 82년생 이후의 어머니들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전 이후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1974년에 좀 대학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74년생 이후 좀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었고, 아무튼 그런 어떤 세대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시대를 책 제목에서도 인공지능 시대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언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되냐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1년이라고 보면 돼요. 2011년. 그러니까 2010년 초까지의 인공지능하고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갈 때 인공지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은 2010년도까지는 인간이 뭔가를 입력시켜서 명령을 내리면 얘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시대였어요. 근데 2011년부터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아무튼 한 몇 년간, 한 20, 30년간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을 그 전에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다가, 그래서 한때 유행을 했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뭐랄까 상승기 이런 어떤 이 돈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없으면은 투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연구비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연구비 없이 외롭게 인공지능을 연구한 교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교수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은, 그러니까 뇌과학의 발달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를 1991년경부터 또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 1991년도에 fMRI가 처음에 개발이 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인간의 이제 두뇌를 좀 더 정교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을 인간의 두뇌를 따라서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2011년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회로를 인간의 뉴런의 연결망이랑 비슷하게 했더니 정말 비슷한 기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이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고 어떤 통찰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사이, 벌써 몇 년 안 됐잖아요. 5, 6년 사이에 얼마 전에 그 인공지능 작곡가가 뭐 서울 어디선가 무슨 쇼를 했어요. 인공지능이 안무를 짜고 인공지능이 작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주면 뭐 예를 들어서 가을, 이별, 단풍 이런 키워드를 딱 주면은 그거를 제목으로 해서 어떤 가사를 써내는 거죠. 근데 보통 인간들이 짓는 시를 능가해요. 그 가사 자체가. 지금 해가 저를 정면으로 비춰서 제가 인상을 쓰는 거는 태양 때문입니다. 저쪽으로 잠깐만 그냥 할게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기사를 썼는데 어떤 신문 기사를 썼는데 이게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하는 게 너무 이건 충격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자들의 기사 원문을 공부했냐면 퓰리처상을 받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기사들의 글만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쓴 기사하고 보통 기자가 쓴 기사를 또 점수를 매긴 평가를 했는데 인공지능이 이긴 거예요. 인공지능이 더 잘 쓰는 거예요. 신문 기사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화의 문제거든. 자동화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점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차이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뭐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영상으로 자주 봤거든요. 책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실감을 못 하실 건데 아무튼 가수 윤상이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어요. 그 인공지능이 작사하는 걸 직접 본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저작권료를 줘야 될지 연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작사 작곡한 게 분명히 히트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음악계에서. 그럼 물론 이제 그 회사로 들어가겠죠, 돈이. 자, 그럼 인공지능이 굉장히 예술 영역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자, 그럼 예술 영역만 얘기하면 좀 실감이 안 나니까 의학 영역하고 이제 그 법률계 얘기를 하자면 미국에서 이제 아마 걔 이름이 로이일 거예요. 로이라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판례나 법률을 공부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의과대학 쪽에서는 의료 기록이라든가 의료 논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료 사례 이런 것을 공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3시간을 읽을 분량을 3시간을 공부할 분량을 근데 인공지능은 3시간 동안 읽는 걸 잊어먹질 않거든요. 한번 기억하면 인간은 두뇌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시냅스가.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생명체가 아니라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읽으면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큰 차이인데 3시간 동안 인공지능이 공부할 수 있는 의료 논문을 인간이 공부하려면 3,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3시간 대 3,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인간이 상대를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독소 부분도 저도 뭐 책을 쓴 저자지만은 그러니까 공부법, 독소법,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1초에 800만 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구글의 인공지능이. 똑딱 800만 권. 8권이 아니라 1초에 800만 권 텍스트를 입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만 시키고서 그러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알려주는 정도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가 읽은 800만 권의 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랑과 이별이 들어가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전부 검색을 한 다음에 인간은 어떤 이별을 가장 가슴 아파하는지를 나한테 좀 얘기해줘. 그럼 그걸 찾아줍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온 거예요. 자, 현대제철에서 그 미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최고의 합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데이터가 인공지능한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이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장점이 생기고 단점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얘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합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몇 프로 집어넣고 뭐를 몇 프로 집어넣으세요를 인공지능이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거를 다 한 번씩 실험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딱 집어넣으면 몇 분 만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최고의 합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고가 바둑계를 그만두고 이제 알파고 이후에 알파고 제로까지 발달을 했는데 얘는 이제 막 인간이 두는 예전에 뒀던 바둑 기보를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A 인간과 B 인간이 바둑을 두면 아마 이렇게 둘 거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 로봇 기자가 다른 사람이 쓴 기사를 보고서 굉장히 멋진 기사를 쓰는 거하고 상상을 해서 어떤 소설이나 이런 걸 쓰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응용력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와버렸고, 알파고 제로는 분명히 저는 신약 시장으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소재보다 더 돈이 많이 되는 게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 하나만 있으면은, 1년에 몇 조 이상의 수입이 들어올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신약 시장으로 반드시 들어가서 이제 인간이랑 같이 협업해 가면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임상 실험하는 건 인간들이 하고 개발은 인공지능이 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미.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 이제 제가 EBS 미래강연 Q에 패널로 출연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뭔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질문을 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면서 EBS에 쭉 지금 아무튼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강의한 사람이 인하대학교에서 이게 오늘 주제랑 딱 맞는데 상상놀이? 제목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약 3주 후나 4주 후에 그게 방송이 나갈 거거든요. 어제 찍은 게. 그러니까 인간의 그 놀이 행동하고 상상하는 거, 그 사람이 무용 전공이에요. 그 김영숙 씨가 무용 전공인데 행동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그 심리학하고 행동을 연결시켜 가지고 행동 연구를 시작을 해서 전 세계 막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던데, 그러니까 갈수록 그 사람 얘기가 문화 플랫폼이 중요해진다. 문화 플랫폼. 즉, 뭐냐면, 인간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문화를 즐기면서 놀지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강의였어요. 아주 핵심만 얘기하자면. 왜냐면은 이제 일자리에서 경쟁력이 언제 박탈당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언제 인공지능이 내 일을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것이 현실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특정 몇몇 사람들이 기업을 일으키고 해서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줄 때, 그 노동자가 일한 만큼 안 주죠. 일한 거에 보통 3분의 1에서 10분의 1을 준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일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사도 남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100분의 1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럼 그 노동자가 일해준 거에 99%는 그 사장이 가져갔던 거죠. 예전에.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애들한테까지 노동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동 노동이 없었다면은 공산주의가 시작을 안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뭉쳐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자본주의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반항을 들기 시작한 게 5살짜리 애한테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4살, 5살짜리 애가 이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부품 조립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4살부터 노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애들은 애들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상을 품고 처음엔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방아쇠가 아동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됐냐면 자본주의가 처음에 딱 출발을 하면서 사람들을 노예화시킨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3배 일을 시키고 2배는 자기가 가져가고 월급은 3분의 1만 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지금 현재 인간들이 하는 거에 대략 지금 기술로도 30% 정도가 대체가 가능하대요. 30%가. 근데 갈수록 이게 퍼센트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예를 들어서 교육계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자폐증 아동 치료라든가 ADHD 아동이랑 놀아주는 로봇이 나왔어요. 로봇 치료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게 로봇들이 아동의 심리하고 두뇌를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교육이 인공지능 로봇한테 통째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자,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자 로봇이 이제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단순한 조립한다거나 이런 거를 잘해요. 포장한다든가 이런 걸 되게 잘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에 가면은 조립하고 포장하는 인력이 꽤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로봇을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사장님들이 한 2,000대인가를 일단 처음에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매진돼가지고 이제 한국에는 한 대도 못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매진되는 게 뭐냐면 그 로봇을 딱 회사로 가져오면 얘가 5사람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최저임금이 2,500만 원이잖아요. 한 대를 가져오면 1년 만에 1억이 남아버려요. 사장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장들은 중소기업 사장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속에서 가장 뜨거운 열망이 뭔지 아세요? 제발 자유롭게 사람들을 해고했으면 좋겠다. 1억이 남는데? 근데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왜? 법률 때문에. 자기가 구속당하니까. 근데 사장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로봇 한 대를 가져오면 1년에 1억씩 남는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로봇이 지금 더 발달하고 있다. 알고 있어요. 법률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용 뭐 유연성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이 그걸 피해갈 수 있느냐? 절대 못 피해가요. 절대 못 피해가요. 자, 그러니까 전 세계가 손잡고 법률을 안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법률을 바꾸는 국가가 있겠죠. 뭐 대만으로 오세요, 싱가포르로 오세요, 중국으로 오세요. 우리는 뭐 마음껏 자동화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죠. 미국에서 이자 올리면 한국 돈이 빠져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 가면은 자유롭게 그 인간들을 썼다가 전부 다 인간들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대. 그 나라는. 그 지역은 다 가버리는 거죠. 가면 그나마 소수의 그 노동자들이 벌 수 있는 돈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왜 그 기업이 못 나가게 막아야 되죠? 세금. 국회의원 월급을 누가 줄 거예요? 국회의원 월급을.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법률을 조금씩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치 봐가면서.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뭉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법률을 바꾸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그래서 이게 야금야금 막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법률이 바뀌어버려요.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된 마당에 그냥 차라리 한국을 전부 자동화시켜라. 그리고서 기업 경쟁력을 만든 다음에 그 대신 그 기초수급 있잖아요. 생활보호,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제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지금 통칭해서 기본소득제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한국 기업들 경쟁력 있게 만든 다음에 기본소득을 줘라.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그냥 줘라라고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겠죠. 실업자가 많을수록. 어차피 취직이 안 되니까 그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법이. 그러면 전부 비정규직 되는 겁니다. 전부. 그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동화를 절대 막을 수가 없다. 그 어떤 대통령도 막을 수가 없다. 법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를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 거죠. 이걸 지금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부터 뭐가 중요한지 확률적으로 뭐가 유리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나라마다 또 다 틀려요. 나라마다.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추우시죠? 나 지금 이렇게 서서 강의하는데도 추운데 아무튼 손발 혹시 담요 여분 있으신 분들 좀 이렇게 덮으시고 이 식탁보 그냥 이렇게 갖다가 덮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내년에 강력하게 치고 들어올 미국의 기업이 하나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없이 지금 손바닥 결제 나왔죠. 지금 TV 광고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 한 수 더 뜹니다. 아마존은 어떻게 가냐면은 그러니까 그 손바닥 결제 정도는 그냥 편의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데 도어락을 아파트에 그 도어락을 아마존하고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기사가 갔을 때만 그 도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CCTV가 딱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사가 상할 물건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상하지 않을 거는 그냥 밖에 놓고 가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어도 돼요. 택배가 다 가능해요. 냉장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트에서 냉장고로 배달이 가능해요. 이걸 지금 내년에 아마존이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편하겠는지. 그 세화고, 제 이제 반포에 세화고 나와서 한번 이렇게 학교 그만두고. 제 후배 중에 제일 유명한 애가 싸이예요, 싸이. 가수 싸이가 이제 제 5년 후배인데. 저랑 동기 중에, 보관함 사업을 하는 애가 있어요. 나혜령이라고. 여러분 지하철에 가면은 왜 물건 보관함 있죠? 그거 걔 회사 거예요. 저랑 동기예요. 이게 큰일 나게 생긴 겁니다. 모든 집에 자동으로 특정 회사의 배달원만 인식을 해서 완전히 생체 인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몸 안에 그 칩을 심어버리면 도둑이 그 칩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 칩 있는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몸 안에 들어가는 칩들이 쌀알보다 더 작아졌어요. 거의 모든 그 건강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칩이.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냉장고에 물건을 집어 넣어주는데 내가 가서 쇼핑을 할 필요가 없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실에 쌓였던 그 물건들 있죠, 지금. 그 풍경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큰 기업이 망하는 시대예요, 앞으로는. 지금도 여러분 뭐 대우가 망하는 걸 봤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가 큰 기업이 망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중소기업 망하는 거야 뭐 말도 못하고요. 내년부터 줄도산이 이어집니다. 이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기 기업이 25%인가?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내는. 대출 이자도 자기 수입으로 이자도 못 내는. 아까 제가 이 얘기 하다가 조금 대충 넘어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교사하고
갑자기 굴구이가 생각이 나네. 갑자기 조개구이가 생각나는 이거 항상 끼면 조개구이를 먹었는데 네 아무튼 예. 해가 없어서 좋긴 한데 좀 더 춥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교육부에 지금 지원되는 돈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우리 초등학교 애들한테 지원되는 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한 교실에 20명 있으면은 그게 2천만 원씩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물 관리비, 교사 월급 뭐 등등등 전부 해가지고 그게 1인당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홈스쿨링을 시키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보통 엄마보다 1억 2천이 더 많아야 돼요. 1억 2천이 아니다. 잠깐만. 3천만 원. 아니구나. 한 4, 5억이 더 많아야 되는구나. 맞나요? 지금 계산이?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1억 2천 맞네. 아니, 1200만 원, 1200만 원인가요? 1년에? 좋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위를 지금, 이게 교실 단위하고 1인 단위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1200은 더 들어요, 무조건. 홈스쿨링 시키면. 근데 비용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모아놓으면 비용이 좀 적게 들거든요. 홈스쿨링 시키면 3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300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3600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공교육 활용하기 아까 지금 원장님께서 잠깐 안내를 했는데 할 얘기가 막 겹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우리 공교육의 교사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애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봐요. 불가능해요. 그럼 지금 공교육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월급 체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교사들 다 자를 거예요. 자, 교사들 월급 주려면 뭐예요? 일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인공지능 시대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나 홈스쿨링 시켜야지. 그러고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면 매달 300을 내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3,600만 원이 더 있어야 내가 홈스쿨링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개인지도 교사를 구해야 되고 뭐 등등등 뭐 인공지능 로봇을 사서 애랑 놀아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애들이 친구들이 없으니까 또 지루해. 데리고 놀러를 다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ADHD가 심한 파주의 아이가 거기 이제 엄마가 돈 벌고 이제 아빠가 프리랜서인데 학교에서 너무 적응을 못해서 이제 전화 상담을 했어요. 초등 4학년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학교를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네. 가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파주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그 엄마 아빠를 놓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거기는 학교 안 보내는 게 훨씬 이익이더라고요. 왜냐? 애가 이제 ADHD니까 교실에 ADHD는 무조건 앉아있는 거 이렇게 못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직장 생활하니까 자기 애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아빠가 알더라고요. 현재 우리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건 승마하는 거예요. 말 타는 걸 제일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 겨울에는요 연예인들만 말을 타는 실내 승마장이 있어요. 가격이 훨씬 비싸대요. 그래서 겨울에는 안 되겠고 내년 봄부터 야외 승마장은 더 싸니까. 그래서 아빠가 카니발을 팔고 현재 차를 팔고 캠핑카를 사서 카페리오를 타고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링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개인지도 교사를 안 구해도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캠핑카를 사서 애를 데리고 여행을 다녀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맞벌이 하는 집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몰라도 지금 그 집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캠핑카를 타고 이렇게 낚시도 다니고 하고 주로 승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격도 하기로 했어요. 사격. 총 쏘는 거. 사격장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초등학교 자퇴한 거 좀 선수급으로 한번 키워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내려왔어요. 사격이 됐든 승마가 됐든 한번
그 기술을 한번 최대한 해봐라. 근데 이 10살, 11살, 12살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어쨌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심한 ADHD가 아닌 경우에, 그나마 우리 애는 학교 가서 막 매일매일 울고 집에 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 12과목 정도가 된다면, 좀 더 과감하면은 그 중에 하나만 잘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좀 욕심이 많은 엄마라면은 2개만 잘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2개 중에서 하나는 예체능이어야 되고, 둘 다 예체능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체육하고 음악이든 미술하고 음악이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애가, 우리 애는 그래도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애다. 좀 집중력이 있는 애다. 그러면 하나는 예체능을 잘하게끔 하고, 하나는, 과학이나 사회나 뭐 아무거나, 그쪽, 국영수 사과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게 해서 2가지만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다시 그 인하대학교 김영숙 교수, 상상놀이 뭐, 행동 연구하는, 그거랑 연결시켜서 이걸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을 중심에 놓고 몇몇 특성을 가진 인간들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모든 기업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모든 기업의 형태가.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성능 제가 강의 그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질문만 하면 답이 나와요. 야, 어떤 학군이 좋아? 학군 답이 나와요. 야, 어떤 약이 그 A형, B형 당뇨에 제일 좋아? 하면 나와요. 물론 임상실험 단계를 뭐 거쳐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질문만 하면 답이 나오니까 이 인공지능을 중심에 놓고 모든 사업이 가능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무실이 필요 없는 사업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게 되는 문제점이 있죠. 임대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사무실을 임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무실을. 공실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흐름도 인공지능 때문에 또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인공지능은 마치 IQ 200짜리가 전부 뭐 서울대를 나온 다음에 하버드대를 나온 다음에 MIT 공대까지 나와서 200살이 된 그런 어떤 최고급 수재를 한 10,000명 정도 모아놓은 그 정도로 영리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죠? 그게 딱 우리 회사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답이 나와요. 그리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사업은 인간을 상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은 지갑을 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돈이 돌고 도는 것은 인간들을 통해서만 돌고 돈다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이 문화 플랫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예요. 사람들 놀게 해서 찍어서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문화 플랫폼. 방금 트럭이 한 대 지나갔는데 자율 트럭이 지금 계속 이미 미국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법률 통과해가지고요. 무인 트럭이 정거장에서 정거장까지 무인 트럭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택시하고 트럭부터 힘들어지거든요. 택시하고 트럭부터.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들이 문화에 지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사람들은 일거리는 포기해도 놀거리는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래 인간들은
일거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놀거리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일거리는 할 일이 없어 일단은요. 인공지능 때문에. 자, 우리 지금 미래학자들 예측이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일거리의 40%가 자동화됩니다. 그럼 2030년이면은 원래 이 자동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이에요. 한 80%? 7, 80%? 2030년에? 근데 우리 애들이 2030년에 몇 살일지 잘 생각해 보세요. 7, 80%가 자동화돼요. 자동화되지 않는 것은요, 안 된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때 2030년경에 자동화되지 않는 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자동화되지 않는 데에서 우리 애들은 일을 하게 될 거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자, 일단 문화 플랫폼부터. 두 가지가 있는데, 인공지능, 고도의 인공지능이 있는데, 인공지능한테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애. 이걸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성. 남들이 했던 질문을 하면 안 돼. 왜냐? 인공지능은 질문만 하면은 답을 데이터로 생성해버립니다.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무수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은 일단 흡수해요. 그걸 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곳곳에 센서가 깔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 센서가 깔리면 1년에 차가 몇 대가 다니고 그 차의 무게를 측정해가지고 무게하고 소음을 측정할 수 있죠. 그럼 무게하고 소음만으로 차종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도로 위에 1년에 무슨 차종이 얼마만큼 지나가느냐를 도로가 센서링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행기 빅데이터 회사가 GE예요. GE. 제너럴, 그게 아마 에디슨이 만든 회사인가 그럴 건데, 지금 그 빅데이터 센서링 회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엔진이 언제 고장날까 이런 걸 예측해주는 회사로 바뀌었거든요. 센서링 회사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IT 회사로 완전히 바뀌었죠. 어쨌건 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다 흡수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뭐냐면, 우리 인간 같으면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뭔가 돈 될 일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배울 만큼 배웠는데, 고액 연봉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 뭐 장사를 해볼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돈 벌 이유가 없거든요. 왜 안 쓰는 애요? 지갑을 안 연다, 인공지능은. 그 빅데이터를 그냥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하고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이 인공지능이 그 사람한테 해법을 딱 줄 거 아닙니까? 그 순간 특허 등록이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래 사회는 특허 등록이 사라져요. 왜? 누가 최초에 그 아이디어를 냈는지를 인공지능이 다 알고 담보해주고 인정해주니까. 특허가 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초의 어떤 그 사업은 그러면 2030년경에 우리 아이 중에 누군가가 전혀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인공지능한테 던지는 순간 그것이 사업화되면 그 사업화의 대부분의 저작권료는 걔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업화는 어떤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냐면 의료 헬스케어하고 인간의 정서를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즐기는 부분, 그 다음에 문화체험, 거의 그 안에서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나머지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또 로봇이 하게 되니까, 그 중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애가 그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굳이 사장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화권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지열발전소의 아이디어를 낸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 회사가 지열발전 회사를 차릴 때, 그러니까 거긴 좀 양심적인 사업가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고등학생이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특허를 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그 친구한테 뭐 500만 원인가를 줍니다. 내가 그 아이디어를 사도 되겠니? 그러면서. 아, 네, 했겠죠. 사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근데 그건 500만 원으로 끝이죠. 지금까지 그랬었잖아요. 대기업들 그랬었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네. 앞으로 아이디어와 창의성의 가치는 무한대가 돼요. 완. 배터리 나갔나? 이거 좀 켜보세요. 벌림이었던 거. 벌림. 혹시 스피커 배터리 나간 거 아니에요? 추워서. 지금 몇 분 지났죠? 몇 분 남았죠? 몇 분? 11시 34분? 육성으로 할게요. 어머니도 추워가지고 얘가 좀 빨리 쉬라고 하나 봐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다 했어요. 네. 거의 다 했으니까 10분 내로 마무리할게요.